안녕하십니까. 4장 세 번째 섹션부터 이야기합니다. 4장의 첫 번째 섹션은 주기율표,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로부터 수소 핵 주위에 있는 그 전자 한 개가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륜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최초의 상태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이 전자 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전자 껍질로 수정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세 번째 섹션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데 이미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양자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자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한 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또는 다른 말로 광전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금속 표면에다가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은 에너지, 큰 에너지의 빛을 조사를 했더니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표면에 어떤 에너지를 조사를 했더니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센서에 충돌하는 그 전자를 가지고서 얼마인가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입사됐던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 값이 뭐에 해당될까요? 금속 표면에서 떨어지는데 필요한 전자의 문턱 에너지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물리에서는 저 문턱 에너지를요, 일함수 워크 펑션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하거나 상관없이 문턱 에너지 또는 일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때 금속마다 문턱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금속 표면에서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는 핵과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일함수 또는 문턱 에너지가 크겠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핵의 양성자수 그리고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거리가 먼가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마다 이 문턱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문턱 에너지가 금속마다 금속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이다라고 하면 항상 어떻더라고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 전자가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더, 전자가 떨어질 때는 이 어떤 에너지가 문턱 에너지보다 크기만 하면은, 전자가 2개가 떨어지고 10개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전자는 1개가 떨어지는데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뭘로 사용되더라고요? 그 떨어진 자의 운동 에너지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혹시 이렇게 빛이 입자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때 전자가 떨어지는 것은 빛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약할 때보다는 셀 때 그것에 비례해서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저 광전 효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한 파동 함수, 우리가 그걸 궤도 함수라고도 하고 오비탈이라고도 하죠. 그것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은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위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델타 MV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의 불확실성이에요. 위치의 불확실성은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떤 오리엔테이션, 방향, 어떤 배향 쪽에 있느냐. 그리고 운동량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의 평균적인 거리가 어떻게 되냐. 평균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더 크죠. 그것을 우리는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의 결론은 이 위치의 불확실성과 운동량의 불확실성의 곱이 항상 이 4파이 분의 하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위치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위치의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겠죠. 위치의 불확실성이 제로에 가까워져요. 이것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은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야 이 곱이 이거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의 불확실성이 작을수록, 즉 위치, 즉 배향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하는 운동량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게 되더라. 거꾸로 운동량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핵과 전자 간의 평균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운동량이 결정돼요. 또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핵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에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위치 뭐라고 해서요? 바로 배향이라고 했죠. 어느 방향 쪽에 존재하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두 개 곱이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즉 불확실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한계를 더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두 개 모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만큼 가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따라서 이 위치의 불확실성도 적당히 가져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는 뭐라고요? 배향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저 방향 이게 아니고 저 방향 쪽 근처 어디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이쪽 우리가 뒤쪽도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저쪽 어딘가. 그러면은 위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서 또 운동량이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면은 핵과의 평균 거리고 저것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핵으로부터 요 사이 어딘가에서 발견된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 어딘가 그리고 요 사이 거리 어딘가에서 발견되니까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오비탈이죠.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요, 결국 슈레딩거의 오비탈 이론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단지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실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또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불확정성 원리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오비탈 이론과 결론은 동일함이라고 적으세요. 오비탈 이론과 결론은 동일함.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오비탈 이론과 비슷한 이 실험 결과 또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리고 플랑크의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그리고 이 보의 모델 뭐 이런 거 열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딱 하면 여러분 뭐라고 골라야 돼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이렇게 이 파동 방정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저것의 해를 구한 것이 오비탈이고 여기 푸사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푸사이라고 하는 것이 오비탈 궤도 함수인데 저 공식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일반 화학 문제를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오비탈의 정의, 여러분들 정의 1, 2에 대해서 파란색 형광펜으로 네모로 표시를 하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오비탈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를 봤더니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파동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전자를 묘사하는 뭐라고요? 파동 함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비탈은 그냥 파동 함수이다. 그것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정의 1에 대해서 좀 더 법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어느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이다. 정의 1과 정의 2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몇 %까지 고려합니까? 90%까지 고려하죠. 그 다음에 정의 3을 딱 봤더니 오비탈을 뭐와 관련시키냐? 양자수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시켰죠.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이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주양자수는 n값으로 표현합니다. n값은 1, 2, 3, 4와 같이 1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가 표현될 수 있죠. 각운동량 양자수는 L로 표현하는데 주양자수가 이럴 때는 각운동량 양자수는 0밖에 없어요. 2일 때는 뭡니까? 0하고 1이 있죠. 3일 때는 0, 그리고 1, 2가 존재하고 4일 때는 0, 1, 2, 3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각운동량 양자수가 제로일 때는 자기 양자수 값이 뭐밖에 없더라? 0밖에 없더라. 0일 때는 0밖에 없더라. 1일 때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세 가지가 가능하죠. 0일 때는 0이에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가능하고 2일 때는 뭐가 가능하더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n값이 4일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비탈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주양자수가 1이고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고 자기양자수가 0인 오비탈, 그리고 2, 0, 0인 오비탈, 2, 1, 마이너스 1인 오비탈, 2, 1, 0인 오비탈, 2, 1 플러스 1인 오비탈, 3, 0, 0인 오비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오비탈을 뭘 가지고서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으로 묘사를 하죠. 이걸 우리는요 1에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n값은 주양자수는 항상 숫자를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 0은 무슨 오비탈입니까? S. 0일 때는 S 오비탈, 1일 때는 P 오비탈, 0일 때는 S 오비탈, 1일 때는 P 오비탈이고 2일 때는 무슨 오비탈? T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렇게 2 S 오비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 P 오비탈에 해당이 되고 3 S 오비탈, 3 P 오비탈 3개, 그리고 3D 오비탈 몇 개? 5개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 양자수까지 고려해 보면은
부양자수, 다른 말로 가운동량 양자수가 제로일 때는 자기 양자수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양자수를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P 오비탈, 즉 가운동량 양자수가 이럴 때는 자기 양자수가 세 가지가 있죠. 주로 X축을 따라 전자가 존재하는 R형 오비탈은 EPX 오비탈, Y축을 따라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EPY 오비탈, G축을 따라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EPZ 오비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px 오비탈, 3py 오비탈, 3pz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5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묘사를 하면 3dxy 오비탈, 3dyz 오비탈, 3dzx 오비탈,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3dz제곱 오비탈로 묘사를 할 수 있죠. 자, 감독님 이쪽을 향해서 계속 비추고 계세요.